이제 연산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종이 사림을 불러들이면서 중앙은 어떻게 됐냐면은 훈구파하고 사림파가 공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종은 둘의 관계를 잘 공존하고 잘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둘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관료들이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존재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낼 수 있었다는 거지. 훈구들은 장차관이고요, 사림들은 주로 언관직을 준치하는데 언관직이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림들은 꾸준하게 훈구도 비판했지만은 왕한테도 정치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왕한테도 이제 훈수를 되게 많이 둬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니까. 자, 근데 성종의 아들이 맏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사실상 두 번째로 좀 정상적으로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왕이 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장자상속이 됐으니까. 연산군은 성종 때 저렇게 설쳤었던 언관들의 활동이 왕권을 제약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연산군을 우리가 이른바 부를 때 노력형 페류나라고 부르거든요, 쟤는. 그래서 연산군은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언로를 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갖고 이 언로를 탄압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걸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언로를 탄압했다. 심지어는 한글로 자기를 비판하는 글이 붙자 한글 금지령을 내립니다. 한글을 그때는 언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말을 다 막아버려요, 말을. 자, 그래서 말로 할 수 있는 정치들 있잖아요. 경연, 신하들이 왕한테 끊임없이 말하는 것, 왕을 가르치는 것, 왕한테 정치에 이렇게 훈계하고 자문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하는데 폐지합니다. 그래서 세조 이후에 두 번째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유교왕이 하나가 세조, 하나가 연산군인데 세조는 다른 사상을, 쿠데타로 왕이 되었고 다른 사상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거고, 연산군은 그냥 페류나라, 유교를 배척했던 겁니다. 신문고도 폐지합니다. 신문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폐지한다. 심지어는 관리들한테 신원패라고 해갖고 말조심 이런 거를 매달고 다니게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관료들이 조정에 이제 등청하러 가는데 말조심 말조심 써있단 말이죠. 자, 이게 연산군 때다. 결국 이 둘의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사화라고 합니다. 주로 사림들이 화를 입었기 때문에 사화라고 합니다. 사는 선비사자인데요,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나중에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때 화 당한 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갖고 쓴 말이기도 합니다. 사화라는 것은 안 당해도 될 화를 억지로 당했다, 이건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표현이 좀 내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훈구들도 사림 때문에 귀찮았었고 연산군도 사림들의 언론 활동들이 되게 아주 나쁜 거라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구들이 사림을 공격하는 것을 놔준 겁니다. 일단 계기는 뭐냐면은, 사림들은 주로 글 잘 쓰는 사람들이고 주로 실무진들이다 보니까 그 사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관이 왕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기록해갖고 역사의 초안으로 만드는 건데 그걸 사초라고 합니다. 근데 훈구들은 장관이니까 그 사초를 작성하는 게 예문관 내지는 춘추원에서 합니다. 둘이 이제 겸직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춘추관에 해석되어 있지만은 예문관의 직원이 겸직해갖고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춘추관의 관장이 훈구였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 사초는 글을 쓰는 사람들의 보안을 철저하게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왕의 잘잘못을 역사에 남기고 나중에 이게 그 사람들한테 이제 훈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서직필이 가능하게, 정론이 가능하게 이걸 보지 않습니다, 사초는. 근데 춘추관 관장에 썼던 훈구가 이제 이걸 본 겁니다. 봤더니 이런 글이 있었던 거예요. 성종 때 등용해갖고 제자들, 중앙정계의 제자들을 많이 키웠었던 사림의 거두 김종직이, 김종직은 성종 때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글을 하나 썼는데 조의제문이라고 했고요,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란 뜻입니다. 의제가 누구냐면요, 토한지를 게임으로 만든 게 장기거든요. 즉 진나라가 멸망하고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 때 있었던 나라들이 다시 복귀해갖고, 진나라가 전국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을 뭉쳐갖고 이제 하나의 황제국가를 만든 건데, 황제가 사라지니까 그것도 한 30여 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옛날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한 건데, 그 중에는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제일 셌었단 말이에요, 진나라 다음에. 그때 왕자를 가지고 다툴 때 초나라는 왕이 아니라 장수가, 항우라는 장수가 왕을 자기가 세워갖고 사실상 자기가 실권을 가진 채로 이 패권을 키워나가고 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한나라는 왕족이라고 칭하는 자가 이걸 패권을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는데 힘은 초나라의 항우가 셌었지만 결국은 한나라가 이겨갖고 이제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초나라 항우가 명목상 세워놨었던 왕이 의제인데요, 의제. 그 의제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시도를 했었나 봐요. 그러자 이제 결국은 항우가 이제 의제를 죽입니다. 이 의제를 죽인 것을 뜬금없이 있잖아요. 김종직이 그걸 이제 애도한다고 쓴 거야. 아이고, 우리 의제 불쌍해서 어쩌나.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거리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젯밤 꿈속에 자기가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뭔 일일까, 나한테 뭔 계시를 하려고 이게 나타난 걸까 하면서 글을 쓴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의제를 지금에서 이제 애도하는 글을 쓴다라면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뜬금없이 역사의 기록인, 역사의 초안인 사초에다 실은 거예요, 김종직 그 개인의 글을. 그래서 이 훈구파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사건화시킨 겁니다. 원래는 사초를 본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논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건너갔고, 사초에 담겨 있었던 내용 자체가 이제 이게 쟁점화돼 갖고 얘기가 커져버린 겁니다. 야, 의제를 애도한다고? 신하가 왕을 죽인 걸 애도한다는 거 아니야? 그 죽은 왕이 불쌍하다는 거 아니야? 너 이 새끼 봐라, 이거 세조 욕하는 거 아니야? 이를 그렇게 기억한 겁니다. 성종이 세조의 손자인데, 할아버지 덕에 자기가 왕이 된 건데 이걸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 쟁점화돼 갖고 이 글을 썼었던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숙청됐었던 것을 무오사화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사화입니다. 훈구와 사림들이 공존하고 있다가 힘의 균형은 훈구가 셌었으니까 훈구에 의해서 한번 피를 본 게, 사림들이 피를 봤었던 게 무오사화입니다. 성종 때는 균형이 잘 맞았었어요. 왕이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성종이 죽자마자 나타난 겁니다. 이거 이후에 크게 4대 사화라는 게 발생하는데 두 문자만 따드려 볼게요. 이걸 무갑기을이라고 합니다. 무오, 갑자,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화가 터진 겁니다. 이거는 조의제문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춘추관 관장이었었던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이극돈이 사초를 봤더니 그 왕실 사람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요, 왕실 사람 죽으면은 상복을 입고 있어야 되거든. 상복 중에는 음주 가무 같은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 끼고 술을 마신 거야. 그것도 이제 사관이, 젊은 사관이 고지굿대로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이극돈은 국상 중에 술을 마셨다 하면서 여자를 끼고. 그러니까 이극돈이 보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남는데 이것 좀 지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봤으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러자 결국 이 사단을 일으킨 겁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발단이 된 건데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와요. 조의제문이 발단이 됐다는 거. 요 근래 이제 가끔 이것도 되더라고. 이극돈의 이야기죠. 사초에 실린 게 문제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초에 실렸던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화는 선비자자를 써갖고 사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사사자를 써갖고 사화라고도 합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항우의제라는 단어가 뜨면 이게 최초 사화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패왕과 회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단어 뜨면은 무오사화를 말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훈구가 사림들, 아우 귀찮은 사림들을 제거했어요. 제거했는데 연산군은 신하들보다 왕이 훨씬 더 강한 이 나라가 되기를 꿈꿨거든. 왕권이 강해지는 걸 꿈꿨거든요. 근데 훈구들도 사실은 왕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훈구까지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실 사람 대 정부 사람의 대결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사화는. 이거는 그냥 갑질 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 연산군이 갑질한 겁니다. 그래서 궁궐에 있었던, 자기 궁궐 주변에 있었던 궁궐파를 데리고, 궁중파를 데리고 정부에 있었던 훈구와 사림을 다 조진 거를 갑질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핑계가, 성종이 이제 와이프가 있었는데요, 와이프가 이제 연산군의 엄마입니다. 이 사람이 좀 질투가 좀 있었대요. 그래갖고 성종은 또 이제 약간 여색을 좀 밝혔었고, 신하들한테 이제 핍박받으니까 다른 쪽으로 저기를 했었나 봐요. 윤씨가, 연산군의 엄마가 그거를 좀 질투해갖고 성종하고 싸우다가 성종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라는 기록이, 정사에는 없고 야사에만 전합니다. 그래서 뭐 둘 간에 이제 부부싸움 같은 거나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내쫓는데 그걸로 양이 안 차갖고 결국은 왕비였다가 사가에 내쫓기는데요, 사가에 가 있는 이 왕비를 대비가 주도해서 했다라고 해요. 왕도 되게 괘씸했지만은 대비가 특히 주도했다 합니다. 대비가 사야까지 보내갖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어릴 때 엄마가 죽어요. 연산군은 그걸 모른 채로 자랍니다. 모른 채로 궁궐 유모에 의해서 자라는데 나중에 그거를 알게 돼요. 연산군 나오는 드라마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연산군이 그 피 묻은 적삼, 엄마가 사약을 먹을 때 피투했었던 적삼을 들고 꺼이꺼이 울면서 궁궐에 있었던 대비들한테 칼을 들이대고, 그리고 자기 엄마를 모함했었던 성종의 후궁들을 칼로 직접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피 묻은 적삼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가공된 자료고요. 1930년대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그 적의 삶이라는, 즉 붉은 삶이라는, 피 묻은 삶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이게 유행하다가 사람들 인식 속에 박혀갖고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실처럼 돼버렸던 겁니다. 실제 그건 없고요. 연산군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실 초기에 알아요. 갑자사화는 거의 연산군의 말년이었었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정치적 정쟁에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패비 윤씨 사건을 갑자기 키워갖고 관여됐던 사람들을 이제 제거한 겁니다. 제거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비한테도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종 때 후궁이었었던 자기 그 일종의 계모 같은 사람들을 직접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완전 폐륜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훈구 세력까지 연산군들에 의해서 죽으니까 야 이거 더는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훈구들이 결집해갖고 결국은 왕을 쫓아내게 됩니다. 명분도 충분히 있었고 폐륜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른바 중종반정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신하가 세운 왕이에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선에 크게 신하가 세운 왕이 둘이 있는데 여기 중종하고 조선후기 때 인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권보다는 신하들에 의해서 많이 휘둘렸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일단 그 과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되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중종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바로 전날까지도 몰랐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건 신하들이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그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 있었고 그 또 다른 아들이 중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산군은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중종은 또 처신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동생한테 위협적이진 않았었나 봐요. 동생을 의심하거나 동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중종은 워낙 연산군의 폭군이다 보니까는 언제 자기한테 칼이 올 줄 몰라갖고 되게 조신하고 처신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적통이니까 훈구들은 이제 저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야세는 이런 설화가 전합니다. 신하들이 오는 때까지도 자기가 왕이 된다거나 이 사건에 대한 개요 같은 걸 중종은 전혀 몰랐었대요. 그래서 중종하고 중종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이 군사들이 자기들한테 오니까는 드디어 연산군 이 또라이가 나한테까지 이제 칼을 들이대는구나 해갖고 중종이 와이프한테 조심히 말을 했답니다. 여보, 우리 그냥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깨끗하게 죽읍시다 하면서 자결하자라고 했었대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랬답니다. 아직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왜 성급하게 그러시느냐. 군사의 말머리가 만약에 우리 집 쪽으로 향해 있다면 잡으러 온 곳이 맞을 것이고 말머리가 궁궐 쪽으로 향해 있다면 모시러 온 곳일 텐데 여보, 우리 그거라도 확인하고 죽읍시다 해서 봤더니 실제 이제 궁궐 쪽으로 향해 있더라는 겁니다. 대박. 그래서 이제 안 죽고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궁궐로 모셔져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야사가 있어요. 그래서 중종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정작 그 현명했었던 중종 와이프는 연산군의 외척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둘이 금술이 그렇게 좋았다는데 왕이 되자마자 강제 이혼당합니다. 강제 이혼당하고 중종은 이제 그 새로운 결혼을 합니다. 어쨌든 중종이 왕이 됐는데 뭐 완전 허수아비지 뭐야. 훈구가 세운 왕이니까. 근데 중종도 어쨌든 내가 왕이 됐는데 그것도 성종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허수아비처럼 지낼 수만은 없다라고 해갖고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림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진출한 게 성종 때 한 번, 중종 때 한 번 해갖고 성종 때는 1차 진출이고 2차 진출이라고도 합니다. 사림들이 다시 진출하게 되면서 중종 때 다시 한번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져요. 하트가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그중에 성균관 대학교 학생 중에 있잖아요. 학생 때부터 되게 그 강건한 기질을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대쪽같이 올곧은 태도로 사람들한테 신망받던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조정에 채용이 되는데 중종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만족감을 얻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정치의 이제 중심에 서야 되고 왕이 뭔가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구들을 적절히 좀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겁 없이 진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히 해갖고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오든 어떤 위협이 가해지든 간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말을 나누는데 자기가 해보려고 했었던 것을 뒷받침을 충분히 해줄 것 같다는 거죠. 중종이 그 사람이 조광주입니다. 조광주랑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눌 때마다 너무 행복해갖고 너무 기분 좋아했답니다. 이제 자기가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었다. 그걸 도와줄 사람을 얻었다라고 해갖고, 그래서 중종이 조광주를 신하라고 하지 않고 스승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아껴줍니다. 굉장히 아껴주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키워줍니다. 그래서 훈구들을 견제할 만한 사람으로까지 이제 이 세력을 키워줘요. 조광주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타협보다는 굉장히 강건하게 나가거든요. 굉장히 과격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훈구들하고의 갈등을 좀 세게 키워나가요. 훈구들의 잘잘못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훈구들에 의해서도 위협이 되고요. 그리고 게다가 왕의 정치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사림들의 주로 진출하는 게 언관직에 진출하니까요. 언관직은 정치의 옳고 그름을 비판한 직이니까 왕의 정치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너무 세게 비판하니까는 중종도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칩니다. 그리고 훈구를 공격하는데 이 조광주랑 같은 팀이 돼갖고 훈구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면은 중종의 정치적 기반이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광주의 손을 이제 놔버립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상 중종대 정치는 조광주의 개혁 정치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초반에 조광주가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걸 허용을 해주고요, 중종이. 자, 그래서 이걸 조광주의 개혁 정치라고 하는데, 조광주가 꿈꾸는 정치는 예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세운 왕이죠. 이건 훈구가 세웠던 건데 얘한테 휘두르지 않으려고 사림을 불러들였는데, 사림이 꿈꾸는 정치는 예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예의 정치 1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의는 다른 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아래 질서를 말합니다. 위아래 질서를 다른 말로 도덕이라고 돼요. 도덕 정치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 때 유교왕은 3명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교왕은 특징이 예학을 정비하고 뭐 예서 같은 걸 편찬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각자 불러다 썼었다는 거, 유학자들을. 이런 공통점을 추출 한번 해보세요. 세종, 성종, 중종이 3명의 유교왕인데 그중에 중종 때 유교 정치는 신하들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걸 조금 이해해 두시면 구분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치를 다른 말로 도학 정치, 도덕 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치주의, 극단에 이를 정도까지 도덕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극단에 이를 때까지. 다른 말로 예학 정치라고도 합니다. 예치, 예학을 강조했다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수단은 주로 말로 합니다. 말, 경연이나 언론 같은 게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 언론 기구를 삼사라고 해요. 삼사의 언관 기능이 다시 강화됐다. 요거는 사림들이 진출할 때마다 항상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광주가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갖고 개혁 정치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개혁 정치를 피려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광주가 들어와서 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걸 현량과라고 하는데요. 현량과. 어진 선비를 뽑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는 사람을 뽑을 때 시험 제도로 과거로 뽑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무원들 뽑을 때 이게 시험으로 뽑는 게 이게 사실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문제점이 없고 가장 그래도 공정하기 때문에 시험으로 뽑는 거거든요. 사실 최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가장 공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과거가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그런 건의를 해요. 과거 시험 말고 진짜 좋은 선비를 구해올 테니까 좋은 선비는 시험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종의 천거제 같은 걸 운영하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추천할 테니까 그 사람들 좀 뽑아오자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천거제를 운영합니다. 어진 선비 뽑는 선발제도라는 겁니다. 요거는 중종 때만 있었기 때문에, 조광주 있을 때만 있었기 때문에 현량가 나오면 그냥 중종 문제예요. 그리고 전랑이라는 것은 이 저는 저울질할 전자예요. 인사란 뜻입니다. 랑이라는 것은 오품야 관리들을 랑이라고 해요. 사품 이상의 관리들은 대부라고 하고요. 합치면 랑대부라고 합니다. 랑대부. 즉 하위 관료들 말하는 건데 주로 하위 관료 실무진에 포진한 걸 사림들이라고 하거든요. 사림들한테 인사권을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조하고 병조가, 이조는 문반인사, 병조는 무반인사를 담당하는 곳인데 거기에 정랑, 좌랑이라는 게 오품, 육품이거든요. 그 오품, 육품 사람들이 그 장관, 판서들이 아닌 오품, 육품 사람들이, 즉 전랑들이 인사권을 가지게 해줬던 겁니다. 인사권을. 그래서 사림들이 마음껏 자기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해놨었던 거였었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사림들은 그 기반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학이 되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가 뭔가 좀 발전해 나간다고 할 거예요.
자, 이 지방에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뭘 보급하냐면은 그 유교 경전을 보급합니다. 유교 경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그걸 소학과 주자가래라고 하는데요. 그 소학이 뭐 옛날에 있었던 유교 경전 중에 좋은 것들만 주자라는 사람이 추린 거라고 하거든요. 혹은 주자 제자들이. 그 성리학은 기존에 있었던 유학에 대비해서 신유학이라고 해요. 주희라는 사람이 새로 만든 유학을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그 송나라 때 주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학을 다시 한번 체계화시킨 걸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에서 이제 일반화되는 유학이거든요. 그래서 주희가 편찬했다라고 하는 이 책들을 이제 보급을 하는 겁니다. 대중화시키려고. 주희를 다른 말로 주자라고 해요. 공자 맹자처럼 자자를 붙입니다. 자자 붙이는 게 극존칭이거든요. 주희도 주자라고 합니다. 주자가 만든 예법서, 집안에서 지켜야 되는 예법서, 이게 조선 선비들이 따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룰입니다. 하나의 법 같은 거야. 예의 자체가 법입니다. 사람들한테는. 그걸 보급해 나가요. 그 주자간의 내용 중에 그게 있다니까. 결혼할 때는 반드시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야 된다. 이게 예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갖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 집 가서 사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조선 전기까지 처가살이가 보통이었었는데, 조선 후기 때는 완벽하게 이게 시집살이로 바뀌어요. 여자가 무조건 남자 집 가는 걸로. 그러니까 시집살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니에요. 17세기 이후에 이제 보편화된 겁니다. 지금 보급하고 있으니까 16세기 막 보급하고 17세기 가면 이제 완전 보급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자, 그리고요, 일종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유교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학자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일종의 신앙 공동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스님이나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상회를 해갖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 상부상조 정신이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유학자들이 주도가 되어갖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교 정신에 위배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조집니다. 그래서 향약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급속도로 진전이 되게 돼요.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성경책 2권하고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이게 중종 때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집권하고 정치할 때 지방의 유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걸 소주향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보급되고 있다. 소주향. 자, 그리고요, 이 사림들은 이단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도교식 제천 행사였었던, 궁궐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도교식 제천 행사 소격서를 폐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훈구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문란해지고 있었던 그 세제 문란 같은 것도 시정을 요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박납의 폐단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지방에서 내는 세금 중에 공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납. 일종의 그걸 공물 납부를 줄여서 공납 혹은 공부라고 하는데, 공납에 요구하는 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당시 서민들한테 이게 제일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거 고치자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 문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은 훈구고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적폐 세력이고, 사림은 이걸 이제 꾸준히 비판하는 세력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둘이 빵 충돌하게 된 게 이제 뭐였었냐면요, 훈구들은 뭐를 기반으로 자기가 권력 기반을 가지게 된 거죠? 공신책봉을 기반으로 권력 기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공신책봉 된 게, 중종이 왕이 되는데 공신책봉 된 게 거짓으로 된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도 없는데 무리하게 공신이 됐다. 너무 많은 공신들이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까지 손댄 겁니다. 이거는 훈구들의 직접적인 이익에 칼을 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하게 돼요. 이걸 위훈착 사건이라고 하는데, 위는 영어로 하면 수도라는 뜻입니다. 수도. 사입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훈공받은 사람들, 이거를 삭제해야 된다는 건데, 전체 공신 중에 4분의 3을 무효화시키자는 말을 해요. 실제 무효화시킵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였었어요.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일단 훈구들한테는 직접적인 자기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이고요. 왕한테도 위험한 겁니다. 왜죠? 어쨌든 저 공신들이 있기 때문에 중종이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 공신이 든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중종이 왕이 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이 전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종 입장에서도 이게 불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중종이 훈구들한테 살짝 또 붙어요. 저 새끼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종과 훈구에 의해서 살인들이 제거가 되는데 이거를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기묘하게 죽었다. 중종이 거의 스승으로 모시면서까지 이렇게 애착했었던 사람인데 마음이 180도로 확 돌아버린 겁니다. 너무 기묘한 거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을 한 번에 마음이 떠났다. 기묘사화. 자, 이거는 조광주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조광주 일파가 몰락했다 하면은 기묘사화입니다. 이 키워드는 주초위양이라는 게 있어요. 주자하고 초자 합치면 이게 한자의 조씨가 되거든요.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것도 그냥 야사 같은 겁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뭐 이파리에다가 주초위양이라는 글자를 벌꿀로 뭐 단맛이 나는 뭘로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벌꿀 같은 걸로. 그래서 개미들이 그걸 파먹게 해갖고 주초위양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했고 이거를 왕한테 갖다 보이면서 이거 위험하다. 저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하나 보다 해갖고 왕을 설득했다라고 하는데 꿀을 발라놨다 하더라도 개미가 그것만 이렇게 가면서 파먹지도 않고요. 가능하지도 않답니다. 과학적으로도. 자,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다 하면은 기묘사화를 말합니다. 이걸 계기로 결국은 조광조는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 사림들이 많이 활성화됐었던 시기니까 사림들이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활동하면서 나타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초로 서원이라는 게 여기서 생깁니다. 풍기 군수가 됐었던 사람인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그 성략을 처음 전래해 왔었던 안양을 제사 드린다고요. 일종의 제사터를 만든 겁니다. 제사하는 공간을. 제사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안양을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양의 정신이 깃든 곳이잖아요. 안양의 정신을 가르치는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일종의 제사 드리는 공간이자 하나의 강학당, 학교가 됩니다. 그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게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림들의 중심이 되는, 사림들이 결집하는 곳이 되는 서원이라는 곳이 처음 생기게 돼서 이 서원을 중심으로 사림들이 이제는 막 결집을 해나갈 겁니다. 지방에서. 근데 안타깝지만 지방에 되게 여러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 경상도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모시는 스승님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승님이 다르고 가르치는 사람 방향에 따라서 다른 교육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배운 게 내용이 달라져. 가르침이 달라. 그래서 지역별로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부처님 말씀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파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책도 해석하는 거에 따라 갖고 여러 파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 많은 파들이 있잖아요.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유학이지만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 갖고 되게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지만 나중에 사림들의 파벌을 붕당이라고 하거든요. 붕당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저게. 지금은 이제 coming soon, 나타나는 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방에 두 개 생긴 거, 최초라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 향약하고 서원 생겼다는 거. 자, 이 최초의 서원을 배궁동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원은 아주 공부하기 좋은 곳에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계곡을 끼고 만들어요. 백운동 계곡에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지방에 답사 다닐 때 주로 경상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원 같은 데 답사 다녀보시면은 좀 느끼실 거예요. 아마 두 가지를 느끼실 것 같은데, 지방의 문화유산 같은 거 답사 다닐 때 절에 갈 때랑 서원 갈 때랑 되게 다르거든요. 절에 가면은 뭔가 생동감이 있는데 서원에 가면 뭔가 죽어있는 느낌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은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서원은 사람이 안 살거든. 거기는 건물만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달라요. 확연히 달라. 절에 가면은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데 서원은 죽어있는 느낌이 납니다. 또 하나가 서원에 가면요, 나 여기서 공부했었으면은 대한민국 모든 시험 다 패스했겠다. 정말 공부하기 좋은 곳이네라는 느낌이 납니다. 앞에 물 흐르죠. 바람 선선하게 잘 불지. 진짜 딱 정자 세우기 좋은 곳에다 만들어놔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교왕 때는 예서가 편찬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아까 한번 해볼까? 세종, 성종, 이 둘이 사실상 대표적인 유교왕이고요. 중종까지 3명 유교왕이 있는데 여기는 뭐 있었죠? 삼강행실도. 여기는 뭐 있었지? 국조 오래의. 자, 여기는 삼강 말고 나머지 2개 있죠. 인간이 지켜야 되는 얘는 크게 5가지 있다며요. 오륜이라고. 삼강 빼면 뭐 있지? 이륜 있겠네. 이륜. 그 나머지 정리한 겁니다. 이륜행실도. 자, 그리고요, 주의가 성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애들 때부터 시켜야 돼. 신앙은 애들 때부터 시켜야 돼. 그래야지 신앙이 잘 퍼지지. 그래서 애들을 위한 예절서를 만드는데요, 그걸 동몽수주라고 합니다. 몽자가 들어가면은 목매한 아이들, 아직 깨치지 않은 어린 친구들 말합니다. 동몽은 어린아이 말합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애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동몽수주라는 것은 주의가 만든 건데 이걸 간행을 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예서 나왔다 그러면은 3명 중에 하나겠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것도 제가 두 문자 알려드리면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살인들은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요. 흐트러진 사람들 되게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남들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 누구냐면은 소주 향내 풀풀 풍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소현이라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답니다. 소주 향내 나는 소현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위기였었대. 소주 향내 나는 소현이가 살인들 때문에 되게 위기였었답니다. 소주향 소현이 위기였었다. 서원하고 백운동 서원하고 이륜행십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소주향 소현이 위기여서 얼마 줬대? 200원 줬답니다. 200원. 이걸 받으시고 좀 참으시라고. 소주향 소현 위기 200원.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종 아들이 인종이 있었는데요. 인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붙이냐면은 죽었을 때 있잖아요.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 죽었을 때 인종이나 예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려 시대도 인종이 있었죠. 그 사람은 근데 예의 바르진 않잖아. 자기 할아버지 치려고 했었는데. 근데 왜 인종이라고 했지? 인종 때 상종고급예문이라는 책이 그때 편찬이 돼요. 편찬됐다가 이걸 나중에 최후가 이제 복사했다는 게 이제 뭐 금속활제 문헌상 최초의 복사라고도 하는 겁니다. 상종고급예문이라는 예서가 그때 편찬이 됐기 때문에 인종이라고 해준 겁니다. 사실상 예의는 없었던 사람 같은데 제 할아버지 죽이려 했었으니까. 여기는 진짜 예의가 있었어요. 그 중종이 새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새 결혼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명종 때 실제 실세였었던 문정왕후인데, 문정왕후는 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또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정치의 생리를 되게 빨리 깨우친 것 같아요. 내가 살려면 제가 죽어야 되고 제가 살려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이거 되게 빨리 깨우친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종을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인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모지만 진짜 정성을 다해서 모셨대요. 진짜 효자로. 인종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아버지 3년상 치르다가 병약해 잡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문정왕후도 되게 잘 모셨다라고 하는데, 문정왕후가 그랬대요. 인종을 하도 괴롭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었대요. 인종이 이제 문안인사 들어가면은 세자 저하는 우리 모자를 언제 죽이실 요량이십니까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언제 죽일 거냐, 나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 지랄했대. 그럼 인종은 끊임없이 그랬대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시나요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빌고 그러고 했답니다. 진짜 효자였대. 결국은 효자 노릇하다가 엄마 아빠 상 치르고 뭐하다가 얼마 못 살고 금방 죽습니다. 인종은. 그래서 무슨 업적이 없어요. 그 배다른 동생이었었던 명종이 결국 왕을 하게 되는데, 명종 때는 사실상 엄마가 실권자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 여인천하라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상 여자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기록을 남긴 사관들이 이 시기 기록에 대해서는 좀 혹평을 남겼어요. 여자 정치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저기가 있어갖고. 그래서 문정왕후라는 사람이 정치했었습니다. 자, 문정왕후가 정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가 정치했다는 것은 사실 외척이 정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이 결혼했었으니까, 인종 때 이미 외척이 있었어요. 결혼했었기 때문에. 인종의 외삼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종도 외척 있죠? 명종이 이제 엄마 쪽, 문정왕후 쪽. 그러니까 명종의 외삼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윤원영이라고 있어요. 명종이 왕이 되자 두 외척이 권력을 가진 채 생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앞에 있었던 외척을 대윤이라고 하고 소윤이라고 하는데, 두 외척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외척 간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이거를 을사사화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살인들도 껴갖고 살인들도 죽었기 때문에 사화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외척 간 다툼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요. 일반 사화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무갑, 기, 을 4개 사화가 있었는데, 무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키워드고요. 갑자사화는 갑질사화고 연상군이 갑질한 거고, 그리고 김유사화는 기묘하게 정말 악된 사람을 자기가 내버리는 거고, 조광조. 그리고 을사사화는 약간 외척간 다툼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윤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님, 윤원영 이런 나라 등장하면 요 사화를 말합니다. 문정왕후가 통치하는 것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봤었어요. 당시 또 유자나라고
유자나라면 남녀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남자가 위인데 그게 좀 더 이전 시대보다 더 강해진 시기인데 비판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많았어 갖고 양제역에 문정왕후의 통치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다시 남아있는 사람들을 또 제거하는데 요거를 양제역 벽서 사건이랍니다. 벽서는 벽부 말이에요. 이걸 계기로 정미사화라는 게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가면은 이른바 을사늑약하고 정미칠족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나요? 을사년 뒤에 정미년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사용된 겁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을자가 들어가면 항상 5년을 말하고 정자가 들어가면 항상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시기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왕실에서는 조선이 유교국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여인들은 여전히 불교를 믿고 있어요. 왕실의 여인들은. 그래서 불교가 사라지지 않고 명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명맥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민중들을 달래주는 신앙으로 역할을 했었다는 거고 왕실에서도 왕실 여인들은 여전히 불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 이제 불교 방식이에요. 느낌상 있잖아요. 뭔가 불교가 굉장히 이렇게 부활하고 있다거나 불교 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세조 아니면 명종입니다. 아시겠죠? 세조는 본인이 불교를 좋아했고 이거는 여자가 정치하니까 불교 쪽에 썼다. 보우라는 승려를 등용합니다. 보우라는 승려. 봉은사에다가 두고 이 불교 종단에 이제 조정해 나가고 통폐합해 나갑니다. 중종 때 사라졌었던 세 번째 유교왕 때 사라졌었던 승과라는 것을 다시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보우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보우. 됐습니다. 자, 이제 외척들이 정치를 농단하면서 국가가 문란의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백성들 수탈이 다시 극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수탈을 많이 당하면은 참을 때까지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으면은 난을 일으키거든요. 에라 뺏겨 죽나 싸우다 죽나 한번 싸워라도 보고 죽자라고 해서 결국은 참다 못하고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났단 말이야. 자, 직전법을 폐지하는데요. 세조 때 현직자한테만 이제 토지를 준다 했었잖아요. 이제 그마저도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은 녹봉이라는 거, 우리 지금 말하면 월급이라는 것만 받아요, 진짜. 쌀 몇 가마씩 받는 거로 이제 그칩니다. 토지를 받아갖고 네가 저기 가서 세금을 직접 걷어다 먹어라 이제 그런 제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국가가 주는 땅이 없네. 국가가 주는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소유지를 늘려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국가가 주는 땅을 수조지라고 하거든요. 수조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비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관료가 됐는데 국가가 월급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쌀가마 몇 가마도 주지만 즉 월급도 얼마 주지만은 월급 액수를 한 50만 원만 주고요. 나머지 한 100만 원 되는 정도를 어디서 가져가라고 하냐면은 노량진에 있는 PC방 아니면은 약국, 빵집, PC방, 약국, 빵집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대신 네가 걷어가라고 하면서 그 세금 수취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료들이 PC방을 가요. 가갖고 이제 그 PC방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툭툭 치면서 야 거들어 와서 줘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들어 와갖고 요구하면은 이 사람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걷어가야 되는데 막 무리하게 더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세조 때 이제 직전법을 했었던 거고,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했던 거고요. 관료들이 직접 가서 수취하는 걸 막았던 것이고요. 이제 그것마저 없앤 겁니다. 수조지를 주는 것은 이제 아예 없앤 거예요. 그러자 국가가 수조지를 주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힘 있을 때 땅을 잔뜩 사들여야겠다 해서 땅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애들이. 그래서 소유하는 땅들을 막 늘려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지주가 늘어난다라고요. 지주. 지주는 단순하게 땅 주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을 소유한 계급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토지 점유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박나부의 폐단이라는 게 극심해지고요. 자, 이런 모순 때문에 임꺽정의 난, 드디어 난이라는 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임꺽정의 난 상당히 잘 나오죠. 여자가 통치할 때였었다. 요거는 키워드가 양주 출신 백정이다. 주로 황해도에서 활동했다. 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꺽정의 난을 통해서 모순이 좀 극대화된 시기였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사림들이 지방에서 이제 되게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향약이라는 신앙 공동체 있지, 사립학교, 애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림들의 활동이 다시 나타나는데, 사립학교를 막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그 사립학교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있잖아요. 겁도 없이 국가한테 저희 학교를 공식으로 인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한테 너무 유명한 유학자인 이황이라는 선생님이 그걸 합니다. 이황 선생님은 관직 생활 하는데 오래는 안 하지만 하긴 합니다. 이황 선생님이 지방에 군수로 있을 때 있죠. 마침 또 풍기군수로 갔었어요. 그분이 풍기군수로 갔는데 안양을 제사하는 사당이 있단 말이지. 사당이 있는데 그냥 개인이 만든 거야. 개인이. 그래서 국가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이런 분을 모시는 데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순전히 이걸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풍기군술이 있을 때 구구절절 글을 써갖고 도지사한테 관찰사한테 글을 써갖고 이거를 인정해달라. 국가가 공인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자체를 국가가 비용을 대서 좀 관리를 해주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인가받은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노비나 토지나 책 같은 게 내려오거든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 최초로 지원받은 인가받은 서원이 그 소수서원입니다. 이 소수라는 글자를 내려줘요. 사액서원 할 때 액은 간판이라는 뜻이고 사는 줄사자입니다. 국가가 현판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가받는 절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운동서원 이름이 바뀐 건데 최초의 사액서원이라고 할 때는 소수서원이라고 합니다. 소수서원. 자, 그리고요. 16세기는 이제 전란의 시기입니다. 15세기는 국가체제가 확립되는 시기라 국가체제에는 대외관계도 확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까불지 못했었는데 16세기는 국가체제가 이제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문란해지자 다른 국가들, 주변 국가들이 우습게 알면서 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쳐들어오는 것은 우린 둘밖에 없어요. 외놈 아니면 여진입니다. 외란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왕들은 5명 있는데요. 연중, 임명선 5명 있는데 연산군 삑사리, 인종 삑사리니까는 3명만 있다 생각하셔도 돼요. 중명선. 그래서 중명선 세왕 때는 외란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외란이 누구 때냐면 당연히 중종 때겠죠. 첫 번째 외란이 뭐냐면요. 세종 때 열어줬던 게 외놈들 와서 기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삼포잖아요. 거기서 걔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조선에만 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갖고 일본에 가면은 떼부자가 되는데 왜 교역량을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라고 하면서 얘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해줘도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만정 이거 부족하다라고 이제 걔들이 더 해달라고 이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걸 삼포에 있는 외인들이 난동을 일으켰다라고 했고 삼포외란이라고 합니다. 자, 외놈들이 난을 일으키자 지금 국가 제도는 이제 막 기울어가는 중인데 다급하게 뭘 만드냐면요. 이런 전쟁을 대비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그걸 비변사라고 그래.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관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갖고 논하는데 요거 때 잠깐 만든 거였었어요. 이 일 끝나자 이제 이건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거는 임시로만 만들어뒀다라고 해요. 임시로. 비변사라는 기구가 처음 생기게 된 계기다. 자, 삼포회란을 진압하고 화전양면책이니까 후드로 패고 또 달랜단 말이에요. 임신약주라는 걸 만들어갖고 제한적이나마 다시 교역을 허용합니다. 앞에는 대마도 삼계탕이 있었죠. 대마도 삼계, 삼포를 개항하고 계야약주에 있었잖아요. 이 계야약주의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약간 혼내는 겁니다. 너희는 새끼들 혼내. 오히려 더 줄일 거야. 이것밖에 이제 안 해줄 거야. 해준 겁니다. 그 대마도 삼계탕에 오이 들어간 데를 썼잖아요. 50척과 200석의 절반으로 가요. 25척 100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삼포외란 이후에 오히려 더 제한했다. 자, 그리고 명종 때 이게 이어지는데요. 명종 때는 제법 큰 규모로 쳐들어옵니다. 을묘년에 있었는데요. 을사사화 이후에 한 10년 뒤입니다. 을묘해변이 터지는데 제법 큰 전투였었어요.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가장 큰 전투인데 조선은 우리 군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세조였었잖아요. 세조가 만든 국방체제가 이런 거였었어요. 전 지역에다가 GOP를 설치해갖고 사람들이 군대 갈 때 고려시대는 양계지역이라고 해갖고 이 북계하고 동계라고 하는 양계지역으로 군대를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충청도에 있다면 충청도 GOP로 가면 돼. 전라도에 있다면 전라도 GOP로 가면 되고. 좀 달라졌습니다. 고려시대는 GOP가 여기만 있었어요. 양계에만. 근데 세조가 전 지역에 설치한 건데 이게 진이라는 게
일반 지방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9년 단위밖에 안 돼요. 9년 말고 상급 단위로 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9년 단위로만 운영하다 보니까는 외적이 지금 생각보다 큰 규모로 쳐들어왔는데 9년 단위의 인구로는 막기에는 이게 너무 적다라는 거지. 이 규모가 컸다라는 거지. 그래갖고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도 단위로 사람을 모아갖고 대응하는 걸 허용을 해줍니다. 도 단위 총동원 체제라는 걸 만드는데 진 몇 개를 모아서 일종의 군사도를 만든 것을 영이라고도 합니다. 영. 그래서 지방군을 영진군이라고 해요. 조선에서는. 자, 이랬던 겁니다. 조선 초기 때 도 단위로 군대를 모으는 걸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도 단위로 사람들 모으면 규모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외적을 담당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게 위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밀란에, 별난에 사용되는 게 겁이 나갖고 허용을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다 태우고 간다 그래서 이거를 재승방약이라고 합니다. 재승방약. 그걸 허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이 세조 때 만들었던 것을 진으로 관리하는 체제라고 해갖고 진관체제라고 하고요. 진관체제는 9년 단위 수준에서 막는 거고 이거는 도 단위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도 단위 총동원 체제로. 대신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중앙에서 지휘관이 가야지만 사람은 모아놓고 근데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얼음땡해. 지휘관이 내려가야지만 그때 움직이게 해놔요. 그래서 지휘관은 중앙에 종속을 시킵니다. 혹시 불안해갖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이때 처음 생깁니다. 재승방약이라는 게. 그래 전쟁 또 터지니까 비벼살 다시 만드는데 이때는 안 없애고 그냥 둡니다. 상설기구가 돼요. 이걸 계기로 국교가 잠시 단절되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두 문자 하나 따드리고 갈게요. 여자를 잘 다루는 수완이 있는 나쁜 놈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제비라는 애가 있다. 제비. 제비를 키우면은 직방이다. 제비가 있으면 직방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비. 제비를 키우세요. 제비를 키우세요. 그러면 직방입니다. 제비를 키우면 직방입니다. 한번 보소. 보소. 명종도 다시 왕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명종은 이제 이런 일화를 남깁니다. 자기 아들이 없다 보니까요. 방계 쪽에, 그러니까 정통 아들이 아닌 서자 출신의 그 방계 쪽에 왕자들을 불러다 놓고 뭐 시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방계 쪽에 삼형제가 있었던 그 방계 왕족이 있었는데 그 왕자 3명을 불러다 놓고 이제 명종이 시험을 했대요. 그 왕이 쓰는 관, 그 매미 날개처럼 곱게 짜져갖고 이제 그걸 익선관이라고 하는데요. 익선관을 내놓고 이 왕자들한테 한 번씩 써보라고 했답니다. 써보라고 했더니 그 첫째가 잘 맞는다고 이거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저랑 잘 맞는데요. 그랬대요. 둘째도 보더니 저는 더 잘 맞아요 하면서 막 써보면서 이거 딱 나한테 딱 맞는 그 체형인 것 같다고 막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가 이걸 보고 있다가 명종이 얘한테 써보라고 하는데 셋째는 또 이러더랍니다. 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너는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전하의 신하인데 어찌 신하로서 왕의 물건에 손을 댑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명종이 기특하게 바라봤대요. 이놈 봐라 하면서 기특하게 바라봤답니다. 그래서 낙점 시켰대요. 그 사람이 선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거는 뭘 보여주는 일화냐면요. 선조가 상황 판단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 치세기 때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붕당이라는 파벌이 생기고 대외적으로는 대규모의 큰 전쟁,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 와중에도 살아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처세술에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조. 자, 그 선조를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선조 때는